자,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는 보세요. 이게 인텔은 주가가 급락하는데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 뭔가 인공지능 반도체는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맞아요.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고, 네. 뭔가의 어떤 전환점에 있는 우리가 있지만 네. 이걸 좀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정말 초보자 분들부터 네. 정말 전문가 분들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저 질문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른 건지 잘 알려주실 분이죠. 네. 바로 이주원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스튜디오는 좀 친숙하시죠? 이제는 좀 친숙하죠. 워낙 자주 나오시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바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2023년에 반도체가 뭐 여러 이제 사이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뭐 AI 출현, 뭐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 출현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정리가 일단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23년. 그리고 지금 2024년 넘어오면서 이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도대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이클이 예. 주기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네. 생각보다 그리고 선명하게 그려지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호황기다 불황기다라는 거를 전문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위치를 보면은 작년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골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통 뭐 어느 정도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면은 사인 파동 비슷하게 그려진다고 보면은 예. 그 중에서 이제 아래쪽 골짜기 부분이 작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업사이클의 첫 번째 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요. 보통은 이제 4년 정도 주기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호황기가 1.5년에 불황기가 2.5년, 전반적으로는 약간 안 좋은 시기가 조금 더 긴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은 일단 바닥이었던 생각하면 이제 얼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올해 1년 동안은 당연히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갈 것이고 네. 이제 분기가 계속 될수록 전분기보다 계속 실적들이 좋아지는 그런 1년을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요것이 사실 1년 정도 더 가면 제일 좋긴 한데 예. 그거를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년 동안에 칩메이커들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할 것인지 수요를 봐가면서 네.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를 아직까지는 예. 결정되어지지 않았다. 내년에 대한 사이클은 내년이요? 2025년. 2025년을 말할 거죠. 네. 2025년에 사이클이 물론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니까 다시 예, 꺾이려면 언젠가 또 정점 한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정점이 좀 빨리 올 거냐 늦게 올 거냐를 결정하는 것들이 올해 칩메이커들의 설비 투자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바닥을 쳤을 때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단 대규모 감산들을 했었죠. 네.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을 했었고 그리고 설비 투자는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효과들이 이제 1년에 걸쳐서 나오니까 악성 재고들도 많이 줄고 네. 물론 아직도 재고 수준을 보면은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좋은 뭐 타이밍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닥을 지난 건 확실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사이클에 저점 왔던 것을 좀 교훈을 삼아서 네. 올해 또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하면은 또 빠르게 호황기가 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네. 이게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 경쟁자가 그 뭐라 그랬죠? 이걸 뭐 룰을 같이 지켜주지 않고 신사 게임을 하지 않고 내가 좀 축소했는데 더 많이 해버리면 그럼 그 시장 점유율만 내가 뺏기는 네. 결과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눈치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대만과 한국과 대부분의 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 투자 굉장히 줄였습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더 느린 나라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요? 일본? 작년에 아니, 중국. 중국? 중국은 2022년보다도 2023년에 설비 투자 더 많아졌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 뭐 대만 기업들 생각할 때 얘네들이 우리가 조금 이 호황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설비 투자도 축소하고 했는데 네. 혼자만 비신사적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팹의 어떤 생산 능력 캐퍼시티를 따지는데 근데 그거는 국가별로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국적의 그
기업들의 국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 칩이 생산되는 영토가 어디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의 생산 캐패시티가 늘었다고 할 때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팹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 대만 기업 팹도 포함되는 것이고 해서 분리가 어렵긴 하지만 네. 어쨌든 중국 영토에서 생산되는 칩의 캐패시티가 급격하게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래요?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이미 작년에 치고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올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5년에 대해서 지금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올해 설비 투자를 모든 기업들이 다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2025년에 나타나진 않죠. 팹을 짓는데 1.5년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로 가면 벌써 둔화되기 시작하고 예. 또다시 2026년이 되면은 우리가 다운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올해 설비 투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느냐가 2025년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를 결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비 투자는 혹시 그 레거시 반도체랑 고성능 반도체 모두 포함해서 다 말씀하시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포함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지금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네. 고성능 칩을 만들 수 있는 장비 반입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예. 물론 한국 기업에서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도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그 절차를 좀 더 간략하게 해준다든지 예외를 준다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혀 중국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을 때 같이 마음대로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네.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임시가 들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레거시 위주의 중국 예. 로컬 기업들의 어떤 투자들이 많이 늘었을 것 같고 네. 이제 국내 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팹이나 아니면 우리가 선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나노, 5나노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10나노 이상에 있는 제품들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장비 반입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른 분도 그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그 첨단 반도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면 어떤 그럼 산업 전략을 세울 것이냐. 본인이 만약에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는 입장이라면 어차피 첨단 반도체가 힘들 거면 레거시를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레거시 쪽에 그 반도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상태에서 일단 기술력으로도 3나노, 5나노를 만들 기술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장비 반입도 안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는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인텔 같은 기업들은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작은 중소업체나 중견 업체들이 파운더를 통하거나 뭐 작은 팹을 통해서 대부분 분산되어 있는 생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가 더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하나 벌어졌는데 바로 샘 올트먼이 이제 우리나라를 또 방문했어요. 원래 기존에는 6시간만 방문하고 간다고 하길래 저도 약간 섭섭했었는데 전화 한번 할까 하다가 좀 바빠서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진 않았고 근데 결국은 그 평택 공장까지 방문하면서 1박 2일 일정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의미가 없는데 그냥 그런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그 미팅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정할 수밖에 없긴 한데 처음에 굉장히 6시간 짧은 일정을 어떤 정했다는 얘기는 네.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가 이미 한정되어 있었다. 정해져 있었고 딱 그거에 대한 협의 절차만 남겨놓으려고 상태에서 방문했을 것 같은데 네. 막상 와서 대화를 해보니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서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의들이 좀 더 필요하게 되고 사실은 아무리 높은 분들이 뭐 CEO끼리 만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의 좀 점검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다시 또한 실무진에 내려가서 검토를 거쳐야 어떤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협력 범위가 좀 더 확대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어떤 걸 좀 그 오픈 AI 쪽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걸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업계에 계신 분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방송 섭외받고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것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했을 때 제가 네. 처음에 들었던 거는 올 초에 났던 기사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칩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네. 본인이 뭐 설계와 로직은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뭐 팹리스 기업의 그런 리스크이기도 하고 설계 네. 기업의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매니팩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내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예. 그다음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자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 어떤 그런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확답받기 어떤 원하는 것이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 그거는 사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이미 어떤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공급을 받고 있었던 어떤 우리 뭐 HBM 같은 것들의 네네. 물량을 내년에 우리 이만큼 필요하니 당신 이만큼을 개런티 해줄 수 있느냐 네. 뭐 그런 것들 정도의 합의문 정도면 되는데 그건 한 6시간이면 될 것 충분하죠. 같아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길어졌잖아요. 네. 만찬도 하고 또 서초 사옥까지 방문하고 하는 네. 걸로 봐서는 지금 SK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러니까 반도체 머물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CEO로 광노정 사장을 만난 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을 만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반도체 칩만이 아니라 SK가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의 다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AI 입장에서 가장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통신 쪽이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미 통신 3사도 보면은 이미 다 인공지능들을 사용해가지고 네. 우리들이 다 어떤 간단한 거지만 우리 집에도 뭐 누구나 다 어떤 뭐 스마트 어떤 를 이용한 기기를 뭐 네네.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들을 때 하는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통신자 사업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개인 정보 같은 것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협력을 통하면 양쪽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합쳤을 때 훨씬 시너지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외의 부분의 협력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SK 같은 경우도 통신 사업자긴 하지만 자체 AI 쪽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진들이 있고 네. 그쪽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협력도 가능하다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 거와 칩셋에다가 그것에 대한 메모리는 국내 기업들의 이제 어떤 고 영역대 칩을 써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삼성은 지금 아직 HBM을 엔비디아에게 납품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생산 능력한 개발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저희가 볼 수 네네. 있고 일단 앞서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인 경우인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그 정도로 접근했겠지만 와보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도 해줄 수 있는 네. 역량이 있고 그러니까 TSMC 의존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여지까지 생산해왔던 것들은 삼성전자 자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에 좀 국한돼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희들이 어쨌든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어떤 칩셋 같은 것들 메모리가 아닌 네. 어떤 컨트롤링 할 수 있는 칩셋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그렇죠. 또 생산 역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면은 엔비디아의 의존도에 더 많은 부분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네. 어쨌든 AI를 구성하는 칩셋에는 뭔가 병행으로 어쨌든 쫙 구성이 되는 회로 중에는 그래픽 쪽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고 네.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고 연산 쪽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한 그 전체 연계되는 패키지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이미 갖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만 사서 끼우려고 했던 것들이 와 보니까 네. 잘만 협력을 해서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 공유를 해주면서 또 예. 삼성전자 갖고 있는 역량을 합친다라면은 엔비디아의 칩셋을 갖고 있는 데가 더 많은 부분을 걷어내버리고 네. 다른 기업들의 것들을 그것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 좀 더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떻게 추정이지만 예.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야. 삼성이 진짜 어찌 보면 축구 선수로 따지면 네. 공격 수비 뭐 다 잘하니까 삼성이를 딱 잡고 있으면 근데 아직 골을 못 넣었어. 그렇죠. 아직은 골을 이제 체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골을 못 넣었어. 다양한 분야로. 아니 그러니까 저기 SK 하이닉스는 이미 골을 10번 넣었단 말이죠. 그러네. 완전 그렇지. 공격수네. 네. SK 하이닉스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근에 들어서 사실 실적 발표 이제 실적 시즌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뭐 빅테크들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도 뭐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나왔고 뭐 미국의 IBM이나 뭐 인텔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기업의 약간 독주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과거만큼의 어떤 커플링의 느낌이 좀 안 들고 있는 상황이 좀 드는데 이런 상황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라는 것을 너무 굉장히 큰 산업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로 용어를 쓰다 보니까 다 분야가 다 삼성전자와 다르기도 SK 하이닉스가 하는 것이 곧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인데 예. 두 개를 비교를 하니까 예.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쵸. 비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네. 전제가 잘못된 예.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쪽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파운더리도 하고 있다고는 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을 좌우하는 것들은 메모리거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을 메모리 쪽에서 지금 네. 끌어올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메모리 기업하고 비교를 해야지 과연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 메모리 기업이 아닌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서 왜 다르냐라고 하면 아. 우리가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는 메모리 사이클인데 예. 사실은 팹리스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 네. 그다음에 다른 뭐 프로세서 이런 거는 사이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사이클이 다른 산업이랑 아. 메모리를 비교해 놓고 같은 사이클인 것처럼 우리가 전제를 해놓고 왜 아. 실적이 얘는 좋은데 나쁘냐라고 말하는 오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 요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메모리 업체는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 그렇죠.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건데 예. 마이크론은 참 비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8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아, 예. 한국 기업들은 12월 결산 법인이라서 예.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비교가. 아. 그래서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언제 이제 작년 12월에 한 거니까 2024년 1분기 발표를 벌써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9, 10, 11월 그렇죠. 분기겠네요. 1분기인데 달력의 날짜라면 9월, 10월, 11월. 적어도 월이라도 맞으면 10, 맞습니다. 11, 10이라도 그럼 되면 땡겨서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90, 10일이야 또 이것도 한 달 차이가 또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시작한 게 작년 한 2분기, 3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한 달 한 달의 가격의 차이가 크거든요. 아. 근데 12월에 넣고 빠지고 차이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엊그제 발표했던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계산하면 1.3%. 네. 어쨌든 흑자잖아요. 네. 예. 근데 12월에 발표했던 마이크론은 여전히 마이너스 20.1%거든요. 아. 12월이 빠져 있고 앞에 안 좋았던 9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이 나와 있고 아. 그래서 사실 비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마이크론도 똑같이 9월 떼내고 12월 떼내면 그보다 좋아질 건데 아. 근데 그렇게 비교해봐도 하이닉스는 이미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도 마이크론은 적자일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는 아직 잠정치만 나와서 분야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구체적인 거는 좀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반도체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도 그러면 인공지능 기업들이 얼마나 칩을 살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비용에 대해서. 2024년까지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사들이는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시장이 개화되는 초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애들이 너도 나도 인공지능 한다고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웬만한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 다 뛰어들고 있죠. 네. 아마존, 구글, 알파벳, 뭐 애플까지 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플랫폼 업체가 아닌 기존에도 원래 사실은 어떤 로직 위주로 하던 팹리스 기업들도 좀 들어오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칩 메이킹을 하지만 프로세서 쪽에 있거나 네. 아니면 엔비디아처럼 어떤 기존의 그래픽 위주로 하던 애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 네. 그렇게 되면 약간 똘똘한 스타트업 한두 개 인수해버려 붙여버리면 사실은 그 역량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 보이잖아요, 일단은. 네. 그다음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커질 건 분명하잖아요. 네. 성장률로 따지면 몇백 프로씩 커지겠죠. 네. 전기차 시장도 초기에는 그랬었고 뭐 모든 시장이 다 초기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하니까 그렇게 보면 최소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새롭게 뛰어드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 얘기는 저는 수요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 엔비디아밖에 지금 특히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밖에 쓸 수 있는 그 서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 구도도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왜냐면 요즘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때 마이야랑 이렇게 막 새로운 자기들만의 칩을 또 발표하기도 했었잖아요. 경쟁자가 좀 등장할 것 같으세요? 그게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네. 근데 누구든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공통적인 열망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적정한 파트너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이라도 내가 조금 자금을 몰아주면 클만하는 똑똑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으면 분명히 분산시켜가지고 키우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올해 안에 과연 필적할 만한 수준에가 나타날 수 있냐 그건 사실 좀 어렵지 않냐로 생각이 되지만 네.
끊임없이 엔비디아를 견제할 만한 기업을 키우려는 노력들은 모든 최종 유저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잘하면 그 중에서 하나 정도가 먼저 치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는 예. 거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역량들이 예.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오. 작업력이 있다라는 것 있고 예. 그다음에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어쨌든 정부의 일종의 약간 혜택도 받으면서 뭔가 서로 이렇게 협력 코어퍼레이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국가잖아요. 나라 자체가 예. IT 쪽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랫폼 공룡 중에서 하나가 치고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 위협할 정도까지가 올해 안에 되긴 쉽지 않겠지만 네. 상당 부분 좀 분산해 나려고 하는 노력들과 어느 정도 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결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반도체들 막 내놓는다 뭐 우리 발표했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적할 만한 반도체는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 완성된 수준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좀 부족하다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시장 초기이다 보니까 시장 초기에는 퀄리티보다는 양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디가 사용하는 그 인공지능의 방식은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패러렐 어레이를 쌓아가지고 그거를 연산을 빠르게 반복시키는 건데 네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성하는데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 있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 초기에 빠르게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딥러닝이 돼서 굉장히 알고리즘이 복잡해져야 되고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수준에 되게 되면 한계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좀 비용이 비싸지만 CPU를 베이스로 한 인공지능 진영이 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쪽 진영에서도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성공해서 조금 더 인공지능 수준이 높아지는 단계 되면은 컴피트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CPU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쪽 부분 전문가, 설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도 일종의 브레인이니까 네. 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엔비디아 칩이라는 건 그래픽 카드예요, 아시다시피. 네, 그렇죠. 그래픽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영상을 특히 네. 끊어지지 않게 잘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픽 카드인 거지. 얘가 무슨 로직을 계산해가지고 연산해주는 애들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예. 그걸 원래 해주는 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네. 인텔 AMD가 만드는 건데. 네. 근데 그걸로도 구성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이 정도 빠른 대용량의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은 그렇죠. 돈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예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은 고가의 인공지능이 필요한 시점이 되게 되면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가 중요해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설계 쪽의 네. 전문가 아니라 묻지 마세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기술은 기술자에게 물어봐야 아.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산업을 여쭤보는 거고. 예. 근데 과거에 어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막 보게 되고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컴퓨터의 출현 또는 뭐 스마트폰의 출현, 이번에 뭐 AI의 출현, 이런 약간의 그 역사적인 어떠한 정말 메가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서 산업 자체를 좀 바꾸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한 뭐 5년, 10년 뒤에 가서는 야,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가 출현했을 때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듯이 지금의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다 보니까 앞으로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 박사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좀 냉정하게 저 같은 경우 냉정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예. 하니까 결국 반도체 수요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물결을 지금 보자라는 말씀이 네네. 생각이 되고 사실은 반도체가 등장했던 건 벌써 70년대, 80년대 이미 우리가 쓰고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된 산업인데 여전히 고성작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산업이에요. LCD나 PDP가 TV가 첫 등장을 했던 게 몇 년도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한 2000년대 초반 딱 2000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2000년대에 등장했는데 지금 PDP는 이미 사라진 지 10여 년이 됐고 네. LCD도 지금 OLED한테 상당 부분 맞아요. 밀려 있고 이미 성장세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예. 있고 자동차 산업은 250년 됐다고는 하도 굉장히 길게 됐긴 했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미 한 10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 총 판매 대수는 네. 왜냐하면 인구 증가가 이제 이전같이 되기 힘들고 예. 이제는 어쨌든 자동차 판매 대수가 고성장을 할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만 유일하게 계속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라고 하죠. 순수한 네. 수요 정말 가격
배제한 네.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어메이징한 산업인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수요를 이끌었던 산업이 침체될 만할 때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했고 예. 이게 꺾일 만할 때 새로운 산업에서 굉장히 새로운 파동이 오면서 어. 중첩되다 보니까 합쳐지면 계속 플러스가 되는 예. 상황이어서 반도체는 예. 지속 성장을 가능했던 거라서 첫 번째 웨이브를 이끌어간 것은 역시 PC. 예. IBM이 어쨌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가의 퍼스널 컴퓨터를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때 수요가 창출돼서 예. 반도체 메인 수요는 그때는 PC였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기업들이 5년마다 있는 PC 교체 주기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기가 생기는 5년 사이클론이 그때는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휴대폰이죠. 모바일 쪽에서. 네. 근데 휴대폰에 이미 판매 대수가 한 12억, 14억 돌파하면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 지 거의 한 7, 8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제는 꺾인 산업이라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2017년, 18년부터 그 다음 바통을 이어봤던 게 데이터 센터죠. 아, 그렇죠.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서 기업 서버 쪽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고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좀 주춤하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게 좀 빨리 왔던 것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사실은 수급만 영향을 따지면은 작년에 적자까지 가서는 안 돼요 지금. 네. 왜냐 2012년 이후로는 불황기에서 적자까지는 안 가는 사이클로 이미 올라왔거든요. 한 단계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몇몇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네. 3, 4 독과점 체제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불황기에도 이전만큼 불황을 안 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에 그렇게 심하게 왔던 이유는 수급 이외의 요인들이 같이 겹쳤던 거. 그중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었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첩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건데 그러면서 서버가 사실은 좀 더 끌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좀 힘을 잃은 상태였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그 다음 바톤을 이어봤던 것들이 AI 인공지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 솔직히 말하면 인공지능 때문에 완전히 한 단계 그런 업그레이드되는 시장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 앞에 끌던 애들이 이제 바톤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힘이 다한 걸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세가 이어가는 건 거지 예. 기존보다 갑자기 점프한 성장세로 바뀌는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예.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트렌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컴퓨터 PC의 그 바톤을 이어받는 그 선수들이 장거리를 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AI 선수는 이 바톤을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그냥 쭉 장거리를 좀 뛸 만한 그러한 어떤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예. 결국에는 AI라는 건 툴이잖아요. 예. 결국에 이 툴을 이용하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얼마나 빠르게 등장을 하느냐고 그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성장해 주느냐잖아요. 이제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미래 트렌드거든요. 예. 그러면 인공지능들이 과연 지금 자동차에서 보면은 전기 자동차는 이미 트랙을 탔죠 이미. 네. 그래서 작년에 이미 10% 신차 판매 기준 10% 비율을 증가했고 그러네요. 올해 16, 17% 이게 결국에는 100% 전기차 잘 때까지 고성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100%가 되면 자동차 판매 대수 자체가 이미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끝이 보이는 시장이에요.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은.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것이 바뀌는 건데 그냥 AI가 그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얼마나 많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하게 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최종 수요자가 없으면 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안 팔리는 거죠. 예. 뭐 기존의 모바일보다도 안 팔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걸 바톤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전에 파는 것보다 더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얘가 새로운 주자가 되는 거니까 러너가 네.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는 얼마나 새로운 사업을 비즈니스 구사하는 사람들이 AI라는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의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의 어떤 여러 전력망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자동차도 있잖아요.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 선박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은 있는데 예. 실제로 그 사업주들이 얼마나 기술을 당겨 와가지고 접목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거의 일환이 어찌 보면은 이번에 뭐 삼성전자에서 내놓는 그 갤럭시에 AI를 넣어서 스마트 뭐 AI 폰이다. 그렇죠. 뭐 이게 하나의 그 일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중에 하나로. 그럼 온디바이스 AI 이제 막 다들 접목하려고 그리고 다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이제 그러니까 온디바이스의 지금 그러니까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서버에서 쓰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러면 어떤 반도체들이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이게 모바일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도 사실 저도 이제 하드웨어를 뜯어서 뭐 보고 연구나 리엔지니어링 하지는 않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게 들어가냐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모바일 프로세서는 또 별개의 칩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퀄컴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인 거죠. 그다음 네.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라는 반도체가 또 들어가죠. 그거는 완전히 저장 영역에 네.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D램이 들어가는데 D램이 한 가지가 들어가는 게 또 아닌 게 그래픽 D램은 그래픽을 위해서 들어가고 네. 모바일 드램은 모바일 컨트롤러 쪽에 붙어가지고 그쪽에 도움을 주는 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임시 저장을 위해서 또 D램이 또 들어갈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AI용은 그 중에서 어떤 칩셋을 구성했지 하나의 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메모리 칩이 아니라 네. 칩셋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AI라는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공하는 메모리 칩일 수도 있고 네. 일부는 또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사와야 되는 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 능력조차도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전체를 통째로 우리가 라이선스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아마 AI 칩셋이 들어갈 건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을 자급자족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반도체를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박사님이 이 부분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대선에 따라서 진짜 결과물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반도체 규제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산업 환경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선에 따라서 많이 뭐 크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유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세요?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예. 화해 때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었죠. 민주당으로. 그랬을 때 네. 제가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음.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나 IT 쪽의 규제가 좀 완화가 되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단호하게 안 그럴 것 같다. 아. 더 강화되든지 예.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할지 이게 뒤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되돌아가지 민주당으로 않는다. 가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었다. 좋아질 리는 없죠.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유권자를 인식해서도 그렇고 예. 미국이 갖고 있는 취약고리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예. 취약고리라는 게 너무 그동안 쉽게 돈 벌 수 있는 서비스업 쪽 3차 산업 쪽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2차 산업 쪽이 굉장히 공공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부메랑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어쨌든 자기 영토 내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또 그게 예. 또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에서 다시 대통령이 되든 정권이 바뀌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 예. 예. 현재 흐름을 가든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지는 예. 그거는 이제 정권 초기에 이제 뉘앙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중국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네. 중국에서 시진핑이 뭔가 굉장히 떡고물을 큰 거를 주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그 기분파잖아요. 예. 뭔가 본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뭔가가 있으면은 뭔가 크게 한 통 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편하죠.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다르기가 편한 유형인데 그런 면에서 중국의 시진핑은 좀 노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중국 쪽에서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예. 이거 맨날 그러잖아요. 나의 진짜 친한 친구라고. 아니 근데 그게 하도 변덕스러우니까. 옛날 김정은이 트럼프 얼마나 편하게 갖고 노는지 보셨잖아요. 예. 저 그분 다를 줄만 알면 참 좋을 텐데. 예. 사실 요번에 저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TSMC 대만을 위해서 미국이 왜 도와줘야 돼? 이런 약간 이런 뉘앙스를 또 풍기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지금 뭐 지지율이 워낙 또 높다 보니까 향후에 뭐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네. 약간의 좀 강경책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러한 불똥이 네. 또 국내 반도체 시장을 또 한번 타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해석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반도체보다는 또 조한미군 철수하자는 얘기 나올까 가지고 걱정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이제 파운드리도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게 TSMC밖에 이 정도의 그러니까 고성능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술차가 그렇게 네. 많이 납니까?
가장 선단 제품만 놓고 보면 예. 삼성전자나 TSMC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주문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완성도 부분에서 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완성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파운더리란 사업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네. D램이나 낸드는 백화점이랑 똑같아요. 내가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싸게 주면 막 팔리는 거예요. 예. 진열만 해놓으면. 예. 근데 파운더리는 고객이 선 주문을 한 다음에 어. 주문하면서 내 설계도를 줘요. 네. 그럼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뢰가 가장 크고요. 네. 내 설계도를 줘야 되니까. 예. 그동안에 쌓은 신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고 끝. 근데 메모리에 익숙했던 한국 기업들은 그 부분은 사실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 그래요? 좋은 거를 싸게 팔면 됐지 내가 왜 서비스를 해줘야 돼? 라는 그런 마인드의 어떤 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예. TSMC는 창업 때부터 파운더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고객의 의리다라는 게 뼛속까지 들어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고객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녀는 엄청난 인원들이 가서 그쪽에 상주하면서 해결해버려요. 순식간에. 아. 그 감동하지 않을 수 있는 고객이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예. 당연히 해결 능력이 좋고요. 그것이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일단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아. 삼성전자가 2위라고는 하지만 1위와 차이는 굉장히 격차 크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격차 큰 거 중에 상당 부분이 레거시 쪽에가 없다라는 거, 아예 네. 없다라는 거.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군데군데 비어있는 라트들이 있어요. 기술으로 따지면. 네네. 근데 TSMC는 빽빽하게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팹들이. 아. 고객이 이거 필요하다면 이거 주고 저거 필요하면 똑같은 고객이 때로는 1번 낫이 필요하고 때로는 5번 낫이 필요한데 둘 다 줄 수 있으면 굳이 일을 다른 나라 한 기업한테 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 일삼 같이 해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쉽게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어려운 겁니다. 아. 한번 맛을 들으면 아 이게 위탁 생산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예, 한 번 머리만 자르더라도 똑같은 미용실 계속 가잖아요. 딴 데 가면 불안하잖아. 맞아. 그죠? 똑같은 거. 또 설명해야 되고. 예, 그렇죠. 예. 또 파운드리를 미용실과 비교하는. 이렇게 해야지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운더리는 서비스 쪽에 가까운 기업, 예. 매니팩처링을 하지만 네.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서비스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 인식을 하고 최근에는 삼성전자도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네. 좋아질 겁니다. 빠르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또 그 음. HBM도 사실 탑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SK 하이닉스만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이제 파운드리도 이제 커나가는 과정이라면 HBM도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더리하고는 HBM은 이제 일단 뭐 네, 구분해서 다른- 생각해도 될 것 그렇죠, 같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시장이 열릴 거냐 누가 먼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느냐의 차이에서 네네. 현재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측을 잘하고 빠르게 선투자를 했다라는 것 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열리는 걸 봤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이제 물량으로 빠르게 잡기는 쉽지 않은 게요. 이게 메모리 우리가 뭐 반도체면 똑같이 반도체잖아. 뭐 메모리면 다 메모리라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뭐 D램에 가까운 거잖아요. 예, HBM도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럼 GDDR 하는 팹에서 그냥 설계 바꿔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쉽지만 설계가 많이 달라지고 들어가는 공룡이 달라지면 섞어 쓰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공장 라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레시피를 똑같은 그렇죠. 걸 반복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네. 다른 게 아는데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루틴하게 돌려버리게 되는 아. 그냥 그냥 사고가 돼버려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팹을 아예 분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하고 아. 그렇다 보면 새로운 팹을 짓든지 다른 팹을 아예 용도 전환을 위해서 한동안 멈춰놓고 장비를 좀 많이 바꾸고 배치를 바꾸고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뭐 하루 이틀 한두 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빠르게 양산 능력을 키우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아. 예,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예. 단지 이제 우리가 평택 3라인 같은 경우는 만들고 비워놨던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꽉 네, 채우지 않은 네.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런 부분을 빠르게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면은 음. 장비 반입부터만 시작하면 되니까 아. 유틸리티 라인 다 깔려 있으니까 깔려 있고. 그럼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또 중국에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3년 때는 많은 분들께서 나와가지고 중국이 지금 반도체 한참 멀었다. 안 돼.
기술력 뭐 물론 이제 분야가 좀 다르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화웨이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잠깐만. 얘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이거를 우리가 물론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어떤 흐름으로 완전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같은 분야로서 우리가 경쟁 상대로 다시 우리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께서? 중국의 일단 정부의 입장은 예.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오고 있는 것이 자기네 나라의 전체 무역 흑자 규모를 깎아먹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전에 제가 뭐 계산했다 몇 천억 막 이랬어요. 연간 반도체 예. 수입액이. 예. 기껏 다른 데서 다 돈 버는 것들이 반도체로 상남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아.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도 때로는 지금같이 미국이 막 이런 식으로 딴지 걸기 시작하고 무역 장벽이 생겨버리면 예. 막혀버리면 아무리 마지막 최종 제품 우리가 패브리케이션 하고 조립을 세트를 한다 치더라도 예. 부분품이 없으면 완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어느 정도는 네. 100%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금률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게 애초에 2015년도 규강을 발표했을 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고 아. 그래서 글쎄 뭐 200조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거였었고 예, 예. 그래서 최선단일 필요도 반드시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 수요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TSMC나 마이크론, 인텔이 주로 집중하고 있고 신기술 발표하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20% 정도. 많아 20% 정도. 나머지 80%는 뭐 중국 기술로도 해볼 만한 지금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은 좀만 노력하면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래 처음부터 타겟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그것도 물론 장비 반입이 완전히 중단돼 버리면 어려움은 있죠. 근데 최선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광학 제품의 일반 이전 사실은 EUV 아닌 것까지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지금 추세잖아요. 그렇죠. DUV 도 그러다 보면 DUV까지도 못 하게 되면은 ARF나 KRF를 할 수는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까지 완전히 막혀버리면 사실 굉장히 답답하긴 할 건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EUV만큼 그렇게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설비 투자가 많았던 거예요. 아. 미리 사놓는 거죠. 미리 사가지고 랩으로 잘 씌워놓으면은 네. 한동안 보존만 잘하고 있으면 팹이 이제 가동할 때쯤 돼가지고 뜯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작년에 설비 투자가 많았던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할 거예요. 중국 쪽에서 다른 데가 예. 축소할 때. 어.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장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장비를 파는 미국 업체 입장이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유럽이나 일본의 업체를 생각하면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정부가 눈치 준다고 안 팔겠어요. 어떻게든지 우회로를 찾아서 팔죠. 예. 아마 완전히 막는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다른 우회 통로 찾아가지고 팔 겁니다. 하긴. 근데 네. 그 기술력은 그러니까 최첨단에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왔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화이트메이트 6T 프로로 그 7나노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으로 5나노까지 받잖아요. 어느 정도 온 것 같으세요? 이거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거 양산은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화웨이 그 메이트 60 프로를 많이 팔고 있길래 이 정도면 양산 된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갖고. 7나노, 5나노 이번에 이제 노트북에 나왔던 게 SMIC에서 네, 한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SMS 기술력이 지금 원래 몇 년 전에 7나노까지 가능하다고 이미 시장에서는 인정을 했던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딥유비를 쪼개서 녹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5나노까지 간 거라서 계속 하다 보면 완성도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EUV 없이 3나노는 일단은 대부분 전문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5나노가 일단 한계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DUV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렇게 중국의 일반 국민들이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긍심이 높아요. 어떤 국산 제품에 대한. 메이드 인 차이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 애플 무조건 요즘 바뀐 거 느끼시잖아요. 네. 예. 전기차도 그렇고 예. 휴대폰도 그렇고 자국산 많이 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성능이 떨어져도 애국심으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니, 우리도 신토불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요? 우리 신토불이 완전 아니 근데 애플 맛을 보고 신토불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여전히 애플을 선호하는 분들 많이 남아 있을 건데 예. 중국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13억 명 중에 예. 여전히 2억 명은 애플을 고집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큰 숫자인데 예. 나머지 10억 명은 10억 나는 명은
싸고 어. 쉽게 AS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사겠다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예. 그렇죠. 뭐 국내에서도 뭐 사실 갤럭시파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이거는 뭐 곁다리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에 가서 이제 꽃무늬 티셔츠 입고 춤을 췄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야 매출 깨졌나 보다. 그래서 약간 구애 활동하나 보다. 네. 전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그냥 저 혼자 재미로.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사실 이게 CEO가 엔비디아 CEO가 가서 중국 어떤 행사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 물론 뭐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반도체 산업에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보고 계셨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분석할 영역은 일단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이 얘기했어요. 곁다리 질문이다. 근데 기본적인 룰은 있어요. 예. 대만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지 돈이 우선이다. 돈이 우선이지. 예. 우리가 무슨 지경화 리스크니 지정화 리스크니 뭐 애국 시민이 다 그런 거는 두 번째다. 두 번째고. 특히 그 서양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하게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화해를 제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중간에 계속 풀잖아요. 맞아요. 그게 로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걔네 칩을 사서 써야 되는 미국 통신업체들이 계속 로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화해 칩 쓰게 해달라고. 예. 조금씩 풀어주는 건데 예. 결국에는 기업인들은 비즈니스예요. 애국심이고 무슨 뭐 정부의 정책이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한참 후순위에 있거든요. 네. 그걸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일련의 액티비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뒷단에서 어쩔 수 없이 로비니까 네. 춤 한번 춰야죠. 왜냐하면 지금 서버 같은 경우도 음. 중국의 수요가 아마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AI 마찬가지겠죠. 예.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사실은 매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현재의 타격을 입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할 매출에 대해서는 내 지분이 약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슈퍼컴퓨터 기술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그에게는 AI를 독자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 거예요. 예. 그렇다 보면 거기에 내가 지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나는 큰 팔 갖고 오기 힘든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예. 인공지능 그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기 시작한 초기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꽤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HBM도 그렇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최강자와 함께 좀 이 생태계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떤 걸 좀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어떤 쪽에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늘 나오는 네.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메모리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 그러자 네. 보면은 일단 중간 단계로서 파운더를 통해서 일단 비메모리 설계와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될 네. 것이고 궁극적으로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자생적으로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돈을 좀 쓰더라도 예. M&A를 통하는 게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요. 제가 2018년도에 그때 이미 엔비디아를 인수하면 좋겠는데 주가 너무 올랐다. AMD 아직 덜 올랐다. 어떻게 했는지 AMD를 인수해라. 야. 그때 AMD 샀으면 야. 엔비디아는 그때 이미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늦었다고 이미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이걸 혼자 심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하는 애들이 다 공룡급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같이 하는 파트너들 만만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 내가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서 설계부터 뭐 다 해서 하겠다. 칩셋 전체를 내 기술로만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를 무기로 파트너를 끌어들인 거죠. 예. 나는 이건 최강자. 그럼 최강자가 돼야 돼. 하나는. 네. 내가 이건 최강자, 너는 그쪽 최강자. 너와 나 힘을 합치면 우리 둘이 시장 먹을 수 있어라는 식으로 파트너십을 묶어가면서 시장을 장악해나가는 게 맞는 전략 같습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더 이거 그 뭐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서버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니까 대부분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면 AP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AP는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도 ARM 기반인가요? 그거는 뭐 그 기술적인 정확한 거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기술 탑재다고 발표는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실은 리스판스들은 아직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완성도나 이 알고리즘 어떤 걸 이용한 것 같다라든지 어떤 칩셋을 이용한 것 같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고 네네. 좀 더 정보가 모이면 다음번에 제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달라질 것 같아서 온 디바이스가 되면은 왜냐면 그 저기는 그 저기 쿠다 기반의 이제 엔비디아 걸 쫙 쓰는 거고 여기는 AP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ARM 기반으로 쓰고 지금까지는 쓰고 있었는데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AP는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 궁금한 거는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지. 네. AP가 있고 그다음에 AI 기능을 위한 칩셋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추가로 이것이 지금 두 개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통로 정도가 필요한 건지 네, 그쵸. 아니면 두 개를 AP가 이거를 하위에 두고 이것을 네, 조종하는 건지 이 그러니까. 부분은 사실은 삼성전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베일을 벗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섣불리 그거를 이거다 저다 말하기는 어려운 거라. 그래서 궁금했었잖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따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AP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안 알려줬군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CEO가 둘이면 힘들어요 운영이. 네. 결국에는 1순위, 2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P가 아마 최상단에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그래픽 칩셋, 그래픽 관련된 쪽, 그 다음에 AI 관련된 쪽,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질 것 같아요. 모바일 관련된 쪽 이러면서 하나가 일단 컨트롤 하는데 나머지 밑에 있는 서너 개가 동등한 레벨에 있을 건지 네. AI가 그보다 중간에 우리가 뭐 0.5 티어 이런 말들 쓰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예, 예. 역할을 해줄 건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야. 다음 시간에는 꼭 그걸 기회가 된다면 이거 사실은 주인공이 좀 더 공유를 해줘야 정보들을. 맞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반도체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 저같이 초보자분들, 네. 예, 다시 또 영상 많이 보시면서 네. 공부하면은 최근에 어떤 트렌드나 흐름 그렇죠. 너무 잘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오늘 박사님과의 이야기 제일 좋았던 게 그러니까 산업이 파도를 치듯이 변해가는 과정을 참 잘 설명을 해주죠. 예. 이게 떴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죽으면서 새로운 산업이 떴을 때, 또 그 산업이 죽으면서 또 새로운 산업이 떴을 때, 그 산업의 트렌드를 참 너무나도 깔끔하게 보여주신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박사님 보통 이 시간 방송은 잘 안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 맞습니까? 뭐 안 한다. 그게- 일단은 네. 섭외가 들어왔던 게 이 시간대는 처음이었었고 그랬어요. 이게 끝나고 집에 가면 시간대가 너무 맞아요. 11시가 넘으니까 맞아요. 야 예. 피곤하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있긴 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이 시간대의 그 프로그램 성격에 제가 맞는다고 하면 네. 또 불러주시면 와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3%와의 친분을 생각해도 제가 냉정하게 거절을 못하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주환 박사님, 예.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아유,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